이전 비디오에서는 이제 그 리더십이 뭔지를 정의하고, 그리고 실제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권력 기반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비디오에서는 실제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리더가 본인이 갖고 있는 권력 기반을 활용해서 실제로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전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영향력에 대해서 이제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요, 영향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행동 또는 태도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리더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의 행동이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제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요? 이제 그런 행동들이 이제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영향력의 속성은 리더가 갖고 있는 자기의 이익에 부합하는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한 이제 개인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영향력이 발휘되는 방향이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이제 발휘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리더가 하방적으로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부하 직원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건데, 이게 가장 조직에서 빈번하게 이제 발생하는 그런 영향력의 유형이 되겠죠. 이거 외에도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는 수평적으로 자기가 함께 일하는 부하 동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 상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상향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리더십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 하면 이렇게 자기 부하 직원들에게 하향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것만 리더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 말고도 수평적으로 자기 동료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나 자기 상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리더십의 한 가지다라고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영역 전술이 크게 보면 10가지가 있는데요. 그 효과성의 8가지, 10가지가 있는데, 그 효과적 관점에서, 효과성 관점에서 분류를 해보면 가장 효과적인 것부터서 가장 효과가 없는 것까지 이렇게 분류가 할 수 있고요. 다음 각각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효과적인 것을 먼저 살펴볼까요? 이성적인 설득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때에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청이 가치 있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논리적인 주장과 확신한 사실을 사용하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라고 요청하는데, 요청한다는 거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이런 이유로 타당한 거고, 그렇게 하면 확실하게 이런 효과가 있어 라고 이제 합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연구에 따르면은 합리적인 설득은 제안이 중요하고 실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건데, 내가 어떤 프로포저를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이 중요하고 실제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그 자기 신의 상사를에게 영향력을 미치할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전술이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하 동료가 아닌 상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 이런 이성적 설득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권력 기반을 잘 활용해서 이성적인 설득을 잘 할 것인가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마도 이성적인 설득은 나의 전문가적 권력이나 합법적 권력과 많이 이제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네 번째가 뭐냐면 자문, 감성적 호소, 협력인데, 이 자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상담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만, 대상에게 요청을 하거나, 이렇게 뭔가 지시하기 전에, 이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 방법을 결정하는데 참여시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전에, 이렇게 요청하기 전에 그 사람들한테 먼저 찾아가서 한번 자문을 구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죠.
사실은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 방법이 괜찮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이게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술을 활용하게 되면 자신의 의견이 가치 있는지 확인하는데 이해관계가 있는 대상의 헌신을 증가시키는 거죠. 한번 물어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좋다고 얘기했으면 그 사람은 아무래도 자기가 좋다 한 거에 대해서 참여하려고 하는 생각이 강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컨설테이션도 상당히 중요한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영감을 주는 호소라는 건 뭐냐면 내가 여러분의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감정적인 거에 이제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성에 호소하기보다는 감성적으로 뭔가 영감을 주는 이제 호소를 하는 건데 이 방법이 효과적이려면 제가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여러분이 중요한 거에 제가 감성적으로 호소하는 게 이제 감성적인 호소가 되겠고요. 협력은 뭐냐면 협력을 이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흔치는 않는데 협력은 또 마찬가지로 그냥 리더한테 지시하기 전에 그 사람들을 구성원이 일을 잘하는데 필요한 리소스가 자원이 뭔지를 제공해주고 또 이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활동들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 그 사람에게 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큰 영향력 전술이라고 볼 수가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효과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이제 아주 효과적인 건 아니지만 중간 정도가 되는 게 그 영향 전술이 뭐냐면 첫 번째가 환심입니다. 환심. 그러니까 이 환심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아첨을 하는 거나 아니면 여러분에게 뭔가 좋은 말을 통해서 좋게 느끼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좋아 보이게 하려고 아첨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와서 칭찬도 해주고 친근한 행동도 하고 그래서 나를 좀 더 기분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 전수인 거죠. 그래서 이게 근데 상사한테 사용되면 이제 아첨하기로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할 필요는 있는데 그 사람의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나한테 좋은 감정이 느끼도록 만들어서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때 좀 더 쉽게 먹히도록 하는 그런 전술이 아첨, 환심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첨은 환심을 사기 위한 행동들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지 영향력을 미치기 직전에 사용하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부탁하기 전에 그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좋은 뭐 그럴듯한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청을 하게 되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그게 잘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퍼스널 어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면 개인적으로 호소한다라는 건데 여러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영향력, 뭐 우정 관계나 또 좋은 친구 관계를 맺고 있거나 충성심은 바탕이 있을 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사람한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야, 너하고 나하고 정말 알고 지낸 지가 몇 년인데 너하고 나하고 친한 사이잖아.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들어줘.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과 우정 관계가 깊으면 깊고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가 성공할 확률은 그만큼 더 높아진다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익스체인지 교환은 뭐냐면 네가 이러이러를 해주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줄게 라는 이렇게 거래 관계가 가지고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점술인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사람이 중요하고 이 사람이 뭔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를 갖고 있다고 생각될 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 있잖아. 내가 이런 일을 들어주면 내가 네가 지금 보니까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내가 그걸 줄게. 처럼 이렇게 서로 교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협상을 가지고 하면서 이 사람한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그 영향력의 그 교환의 기본의 기본적인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어떤 결과가 뒤따라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를 내가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내가 주는 거라는 의미에서 이제 좀 평가와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교환 관계를 계속하게 되면 특정 상황에서는 효과적이지만 어떤 경우에서는 되게 예측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기로 하고 한다고 하고서 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했지만 내가 안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줬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계속 교환 관계나 협상 관계를 하게 되면 대체로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적절한 상황에서 정확하게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프레이징이라고 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건데 뭐냐면 이제 이렇게 들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내가 이렇게 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렇게 밤늦게까지 정말 일을 해줘가지고 일이 잘 되게 돼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등등 어떤 내가 다른 부하 직원이나 다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전술인 거죠. 뭐 당연하게 뭐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안 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어떻게 행동했을 때 돌아오는 것만 해도 감사한 표현만 해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 전술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감사를 표현하는 거는 어떤 특정인에게 그렇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단과 조직에 큰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개인적인 측면에서 뭔가 그 영향력 그 표현한다는 의미에서 이게 뭐 합리적인 설득이나 뭐 이런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는 전술이긴 하지만 효과가 거의 없거나 효과가 낮은 게 있는데,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쓰이는 영향력 전술 중에 하나가 이제 압력이거든요. 당신 이렇게 내가 하는 대로 안 하면 재미없어. 뭐가 정말 처벌을 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막 위협하고 강압적으로 이제 힘을 이제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상사가 자기의 갖고 있는 합법적인 권력을 활용해서 막 처벌할 거야, 너 임금 깎을 거야 등등과 같은 이제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정말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거나 두려움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설명해서 느끼겠지만 강압은 다른 사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대체로 나쁜 방법이고 단기적으로만 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게 좋은데 근데 이거 말고는 달리 쓸 수 있는 영향력 전술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계속 직원이 버티거나 말을 안 듣거나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없을 수 없이 써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를 항상 머리에 염두고 두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효과가 떨어지는 방법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연합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연합하고 규합해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동료나 내 부하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건데 대체로 연합은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전술과 함께 사용되긴 하지만, 예를 들면 이제 내 상사가 있는데 그 상사가 계속 내 이 말을 안 들어줘.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동료나 부하 직원들에게 사바사바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나오고 내 의견에 동조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 연합의 힘을 가지고 내 상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뭔가 상당히 정치적인 건데, 가급제 잘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 효과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향력을 내가 이렇게 전술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면 그 영향력을 받는 사람 마음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이제 반응이 일어나게 될 텐데 가장 그 효과가 없는 경우는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시도에
resistance, 저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내가 이런 요청을 하기도 하고 내가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시도를 했는지만 그렇게 하는 거를 계속 거부하고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태도나 행동에 있어서 뭔가 전혀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나는 특정인의 태도나 행동에서 변화를 시도하려고 영향력을 계속 형성하고 그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서는 정작 그런 반응이 안 일어나는 그런 경우는 가장 효과가 떨어지는 방죠. 가장 효과적인 경우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그거를 내가 지시해서가 내가 말해서가 아니라 내가 요청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 것으로 수용하는 거야. 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들었는데 그냥 당신이 요청하고 요청하고 당신 지시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게 내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수용하는 것을 이제 인터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내면화시킬 때. 이럴 때 이제 가장 효과적이고 실제로 비행동적인 태도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중간적에 있는 경우가 뭐냐면 컴플라이언스인데 이건 뭐냐면 리더가 요청하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니까 그냥 따라주는 거죠. 그래서 뭐 실제로 요청을 받고 행동하긴 하지만 뭐 이렇게 무관심 하지는 않는데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행동만 이제 바뀌는 거고 거기에 관련된 기본적인 태도나 마인드셋은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시키니까 하는 거지 그걸 뭐 자발적으로 좋아서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리더십 발휘해서 영향력 전술을 사용할 때는 내가 원하는 목표가 뭔지를 명확히 이제 설정하고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인터널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이 사람의 태도까지도 바꿔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조금 더 고급진 영향력 전술, 그 사람에 맞는 효과적인 상황에 적합한 그런 영향력 전술을 찾고 그 전술을 쓰려고 노력하시는 게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권력과 영향력 전술이 실제 조직에서는 어떻게 쓰이는가를 이제 보는데 이제 자기가 권한을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보는데 이제 조직의 정치적 환경을 탐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조직 정치, 오가니제이션이나 팔리틱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그리고 조직 내의 갈등을 해결하는 장면에서 그리고 이제 조직 내부 및 조직 간의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권력이 이제 영향력 전술이나 권력이 발휘되게 됩니다. 먼저 이제 조직 정치학에 대해서 살펴보면 뭐냐면, 뭔가 그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부합되는 목표를 향한 개인의 행동이 이제 영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조직 정치를 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추구하는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기를 행동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정치적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가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잘 이해한 다음에 그 지식을 잘 활용해 가지고 자기 목표가 달성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영향력을 미치는 게 조직 정치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출발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찾아서 그 전술을 잘 활용하는 게 이제 조직 정치라는 건데, 이런 의미에서 조직 정치 스킬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크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네트워킹인데, 누가 중요한 사람인지를 잘 찾고 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 이제 또 정치적 스킬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영향력자인지를 잘 찾고 그 사람들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만드는 게 이제 네트워킹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회적 기민함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을 관찰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행동을 정확하게 해석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이렇게 말할 때는 이 사람이 뭘 원하는 건지를 잘 캐치하는 게 능력이 있는 거죠. 그걸 사회적 기민함이라고 말하는 거고 대인관계 영향력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일단 상황이 발생하면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이 탁월해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겸손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떨 때는 설득적이기도 하고, 그냥 상황에 맞춰서 자기가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그냥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겸손하게 했다가 또 어떨 때는 강하게 했다. 이런 이제 유연력이 상당히 이제 강한 사람들이고. 네 번째가 뭐냐면 명백한 진실성이라는 게 상당히 좀 번역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게 진짜로 그렇게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 거짓인데 꾸며내서 저렇게 하는지를 구분이 잘 안 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서 개인적인 뒤에 있는 이익을 목표로 이렇게 하는데도 아첨하는 것 같은데도 이게 거짓 같지가 않아. 그냥 정말 진실성이 넘치는 것 같아. 근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거야. 그 정도로 거짓말에 능숙하다? 뭐 좀 나쁘게 표현하면 그런 거죠. 이게 거짓말인지 진실이 딱 봐서는 알 수가 없어. 그냥 정말 진정성이 절철 넘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 스킬이 상당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조직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위해서 정치를 하게 되는데 그걸 오가니제이셔널 프랙티스, 조직 전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기술을 능력을 활용해 가지고 정치적인 지평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탐색한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상당히 이제 정치적으로 잘 관리하는 이제 그런 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조직 정치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인식하게 될 때는 대체로 이제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이라는 게 일반적인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우리 조직이 정치적이야 라고 인식할수록 조직의 성과는 나빠진다는 거죠. 음.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으로 행동을 할 때에 이거는 잠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조직 정치가 만연한 조직 정치가 막 횡행하는 그런 회사, 이거는 별로 그 바람직한 모습이 이제 아니라고 생각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치가 대체로 조직에 해로운 효과를 만들어내게 된다고 이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영향력이나 아니면 권력이 발휘되는 환경이 갈등 해결의 기본적인 상황인데, 리더가 아, 자기의 목표를 얼마나 강력하게 주장하느냐, 리더가 타인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느냐, 협조적이냐에 따라 크게 다섯 가지가 이제 갈등 해결 전략이 있는 거예요. 리더가 자기는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관심사만 맞춰주는데 초점을 두는 경우는 어커머이팅이라고 그러는데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기는 잃고 상대방은 이기는 그런 이제 관점에서의 갈등 관리. 그러니까 내 걸 다 포기해버리고 다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다 잃는 거잖아요. 이건 뭐냐면 자기도 것도 이렇게 존재하지 않지만 실제로 자기 것도 다른 사람도 신경도 안 쓰고 자기 것도 별로 주장하지 않으니까 그냥 회피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둘 다 루즈 루즈 둘 다 별로 좋지 않은 이제 갈등 해결 전략이에요. 반면에 이제 여기 있는 건 뭐냐면 자기 거 다른 사람들 거는 거의 신경도 안 쓰고 자기 것만 강하게 주장하는 경우가 컴피팅인데 이거는 자기는 이기지만 상대방은 지게 만드는 그런 이제 전략이 되는 거죠.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는 좋지만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진 사람들이 계속 지고만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반격을 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서로 이길 수 있는 협력하는 방법을 찾는 거죠. 나도 좀 다른 사람 관심도 생각하면서 내 것도 강하게 주장해서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이제 협력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컴프로마이스는 뭐냐면 나도 좀 양보하고 상대방도 좀 양보해서 뭐 적점을 찾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뭐 효과적인 경우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서로 협력해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교재에 보면 슬라이드에 각각의 상황이 효과적일
상황을 이제 제시하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협상, 갈등 관리 해결 전략을 써야 되는지를 한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이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협상 전략인데 협상을 할 때에 거래적으로 뭔가 윈윈 우수하는 그런 제로섬 게임 조건에서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고요. 예, 통합적인 협상을 하려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윈윈 전략을 찾는 그런 것들이 이제 협상일 텐데 그런 방법이고 실제로 이런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절차를 통해서 협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리더십에 대한 얘기였는데, 실제로 리더가 파워나 인플루언스를 잘 발휘하는데 따라서 직무 성과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파워와 인플루언스를 잘 발휘하는에 따라서 구성원의 몰입이 어느 정도 중간 정도로 이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리더가 얼마나 권력을 잘 활용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느냐가 직원의 성과와 몰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이 이제 오늘 수업에 대한 전체였고요. 다음 수업 시간에는 이제 이번 학기의 마지막 수업으로 조직의 구조와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디오를 보시고 또 궁금하신 점은 우리 진백의 조교에게 질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